안녕하세요. 저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요 문제에 대해서 짧으면 짧다, 길면 길다 이 시간 동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인지과학을 공부했고요. 원래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로 코딩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그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석사, 박사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때 같이 공부하던 이제 형들하고 2000년에 창업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번역기 같은 인공지능의 이제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벤처 기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 다니면서 재밌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을 했고요. 현재는 MT콤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의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MT콤에서는 한 3,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업적이랄까요? 업적은 그동안 이제 해왔던 게 R&D니까 인지과학 관련한 특허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출원을 했고, 그다음 작년 말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어요. 그게 행정서식이나 해외여행 근데 갈 때 맨날 이제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양식들에 인공지능을 이제 좀 집어넣으면 어떨까,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인지과학 산업협회라는 데서 지난 몇 년간 같이 일을 했었고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통번역 하는 분들이 이제 최고로 쳐주는 학교인데요. 거기서 번역사들의 앞날을 위협하고 있는 그 번역기, 신경망 번역기 관련돼서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다니면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했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한국인을 위한 영어 발음 교정기라는 걸 이제 했는데요. 영어 발음 교정기가 이제 뭐라는 거냐? 예, 한국인을 위한 영어 발음 교정기는 한국어 화자가 영어를 발음할 때 이제 한국어 모국어 기준으로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걸 멘탈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들으실 텐데, 그 사람은 곤충들하고 좀 다르게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모두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심지어 저 사람이 나를 이제 갈구어서 어떤 사람이 저를 자꾸 괴롭힌다 하더라도 괴롭히는 자극이 들어왔을 때 주먹이 날아간다든지 해코지를 하지 않죠. 처음엔 꼭 참죠. 그리고 이제 웬만한 말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오늘 터질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이제 보통 하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나 인지학 과학적으로 중요한 게 머릿속에 무슨 모형이 하나 있는 건데요. 이걸 멘탈 모델이라는 말도 쓰고요. 인공지능이나 인지과학에서는 표상이란 말을 씁니다. 리프레젠테이션인데요. 프레젠테이션이란 말 익숙하시죠? 뭔가 발표하는 거. 프레젠트를 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이죠. 그 프레젠트를 하는 거를 이제 그냥 머릿속에 뭔가 형성을 해놔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한국인을 위한 발음교정기로 되돌아와서, 한국인을 위한 발음교정기는 한국어대로 발음을 하니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A, E 발음, 에 발음이 이제 틀리는데요. 애플 컴퓨터는 오늘 아이폰 12를 출시를 했습니다. 애플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인이 애플이라고 말한 거를 한국 사람이 듣고 이거는 애플을 얘기하는 거군. 애플 좀 가져와봐. 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실제로 잡스나 애플 컴퓨터에 있는 양반들이 발음하는 걸 들어보면
애플에 가깝죠. 애플. 이수아 씨가 바닥 울린 소리를 잘해. 이런 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입이 완전히 버리는 AE는 한국어에 그 발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E가 있고요. 입이 조금만 벌어지는 거. 애플. 요 발음 교정기를 열심히 한 2년 정도 만들어서 이제 잘 팔려고. 야, 넌 말도 잘하니까 다 만들었으면 영업 좀 해보지. 근데 인지과학에서 밝히는 재미있는 이제 케이스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리를 가르친다. 1반도 가르치시고 2반도 가르치시고 3반도 4반도 이렇게 가르치시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점점 더 머리가 좋아진다. 예, 듣는 학생들이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꾸 반복을 하니까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심지어 1타 강사님들 중에는 학생들이 이제 15분을 넘으면 잘 집중을 못하니까 15분마다 한 번씩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도 미리 철저한 준비와 연습으로 잘 만들어준 분들도 있습니다. 애플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과 애플이라고 발음하는 게 사실 발화를 멀어 발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신나게 물건을 잘 만들고 팔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 다 만들었을 때도 영어 말하기 시험은 보지 않았고요. 영어 말하기가 한국인의 일상생활을 뒤집어 놓은 게 오렌지 공화국 사건. 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들어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니까 한참 전에 이제 초등학생 때, 그거보다 더 어릴 때 얘기인데요. 실용 영어를 위해선 발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이제 방향성 설정 때문에 수능에 영어 시험을 보겠다. 영어 말하기 시험과 쓰기 시험도 보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려고 이제 일대 붐이 일어났었는데요. 저 오른쪽 밑에 있는 경찰관이 이제 어떤 소년한테 뭘 물어보는 거,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던 드리밍 엘리펀트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때 겨냥한 티스마트런이나 호두 잉글리시 이걸 만든 건데요. 아무튼 되돌아가서 발음 시험을 보지 않았으니까 물건을 팔기가 쉽지 않았어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학교를 졸업하시고 사회에 진출하시면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고요. 사면 좋은 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안 사면 죽습니다. 이걸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를 사게 되면 뭐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비로소 조금씩 가지시죠. 근데 이거 물건을 다 만들고 프로젝트 끝난 지가 지금 15년 전인데, 결과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정권의 발화 중요성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 때문에 한 해 30억 이상을 2008년에 팔았었어요. 저는 회사를 이제 떠났었는데요. 그런데 이걸 다 만들어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인천고대 교대 교수님들이 쓴 논문이 나왔는데요. 학생들이 발음 교정을 시키니까 듣기 성적이 오른다. 그러니까 사실 수학 능력 시험, 영어 듣기 시험 할 때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하잖아요. 시끄럽다고. 듣기 시험은 보고 있었고, 실제로도 토플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나 뭐 다른 모든 종류의 리스닝 컴프레hension 시험에 듣기가 잘 안 되죠. 영화관에 가도 자막을 봐야 겨우 좀 이해가 되는데, 그 듣기만 좀 속시원이 되면 말은 좀 못해도 듣기만 좀 원 없이 됐으면 좋겠다. 학회 가서 학자들이 떠드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영화도 맘대로 보고, 미드도 맘대로 보고, 잘난 척도 좀 하고. 근데 발음 교정이 듣기 성적이 오른다. 자, 그럼 이걸 마케팅을 어떻게 했어야 상업적으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지만 듣기 성적을 올려줍니다. 한 달 동안 써보시고 안 되면 환불. 그런데 이게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재밌는 게요. 안 되면 환불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환불할 것 같지만 실제로 한 달 써보고 영어의 듣기 능력이 귓구멍이 뻥 뚫린다고 하죠. 귀가 뻥 뚫리게 되면 사람도 굉장히 감사해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체리 피커 커스터머들은 환불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신체나 자기의 멘탈 어빌리티나 컴피턴시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요. 굉장히 고마워하고 칭송의 편지도 보내고 합니다. 사실은 티스마트 러닝이나 호두 잉글리시라고 하는
몇백억짜리 프로젝트들이 그 앞에 있는 SK텔레콤이나 NC소프트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을을 안 해본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과 맞먹고 이제 풀베팅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한 2015년까지 그 속에 들어가는 적응형 학습 관리 시스템이나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용이 한번 돼봐야겠다. 자, 그런데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는 10년 전에 이제 선보였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프로젝트들은 인공지능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3세대 인공지능이 나오기 이전에 등장을 해서, 결국은 프로젝트들이 제가 설계했던 거는 안꽃빵이었는데, 안꽃 만드는데 가능성도 희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빵을 내놓자 해서 둘 다 굉장히 헤매다 T스마트링이 지금 안 하고 있고, 호드잉글리싱 살아남았는데 다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학습의 시대에 다시 이제 불이 붙게 됐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4차 산업혁명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굉장히 자극적인 주제는 제 나름대로 이제 설정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주장하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노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이제 주장이 너무너무 이제 급격하게 현실화가 된 게 바로 연결이 되겠죠. 연결에 대해서 이제 차차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파리나의 요 에토스라는 차는 프로토타입 차인데요. 스포츠카입니다. 스포츠카인데 92년에 뮤토스, 에토스, 그 다음에 파이토스라는 세 가지 종류의 차가 나왔었는데, 에토스는 이제 아시듯이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나요? 그 세상을 이루는 4개 점액질에 대한 내용인데요. 에토스는 감성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감성을, 여러분 같은 젊은이들이 신나게 우웅하고 타고 다니는 차인데요. 생긴 것도 굉장히 납작하게 이제 멋있게 생겼죠. 이게 95년에 피닌파리나가 이탈리아에 있는 주로 페라리를 디자인하는 차인데요. 회사인데요. 페라리 옆에 보면은 노란 방패의 말이 이렇게 잉하고 있고, 스쿠데리아 페라리 SF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2개가 써 있는 그 방패 바로 밑에 피닌파리나라는 이제 글씨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은색으로. 페라리의 차를 도맡아서 다른 회사 것도 이제 현대자동차도 가끔 디자인했었고요. 뭐 그런 회사고, 74년에 현대자동차의 포니를 디자인하는 회사가 이탈 디자인인데요. 그 비슷한 회사입니다. 피닌파리나 이탈 디자인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인 회사인데, 이걸 이탈리아로 이제 좀 유식하게 말씀드리자면 까로체리아라고 합니다. 까로가 이 라틴어로 자동차인데 까로체리아니까 자동차 디자이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95년에 예술의 전당에 자기네들이 이제 다빈치의 적자다 해서 다빈치 관련된 전시회를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다빈치 이제 구경 갔다가 2층에 자동차가 쭉 있더라고요. 아무 자동차에 지식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때 요 에토스라는 차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문을 열고 타보려니까 배가 좀 핸들하고 좀 껴가지고 숨을 참아가지고 눌러가지고 탔는데요. 스포츠카일수록 이제 시트 포지션이 낮죠. 그러니까 엉덩이가 지면에 가까울수록 회전 같은 거 할 때 이제 몸이 쏠리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자동차의 전반적인 높이도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 글래스가 되게 밑으로 기울어져 있죠. 오, 스포츠카 맛이 나는 오픈카네. 그런데 조수석, 그러니까 여기 핸들이 있는 쪽에 반대쪽에 조수석인데, 그 밑에를 보니까 욕조에 있는 물 빼는 이제 고무 바킹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물을 빼는 거래요. 물을 왜 빼냐고. 비가 오면 이렇게 호로, 그러니까 그 캔버스 탑이나 뭐 하드커버나 요새 좋은 차들은 전동으로 징하고 이제 닦이기도 하는데, 그런 걸로 닫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없어.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맞는 거지. 비가 오면 맞는다? 비가 오면 맞으면 그냥 비가 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맞으니까 이게 욕조처럼 물 빼는 구멍이 없으면 물이 차오를 테니까 그때 쓰는 거야. 야, 이거 왜 그렇게 만들었어, 이걸?
뒤에 엔진도 오토바이 엔진이라 가지고 고장나면 고치는 게 아니야. 그냥 갖다 버리고 갈아 끼면 돼. 이게 젊은이들이 자연과 하나 되는 걸 맛보기 위해서 만든 차지. 그래서 색깔도 녹색이야. 그 설명과 이 자동차를 이제 직접 타봤으니까 이 설명과 자동차를 타본 느낌, 필링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진짜 망치로 머리를 한 방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고 인공지능이 아직 그 의미나 이런 걸 모르는 때 해야 될 거라고 왜 그렇게 창의성을 얘기하는 거군. 그거를 이제 몸소 깨닫게 된 때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랑 이제 비슷한 때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람이었는데요. 자동차를 양산을 해서 마차를 몰아내고 그리고 월급이나 자동차 가격을 맞춰서 포드 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차를 한 대 살 수 있을 정도의 월급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월급만큼의 가격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대 이제 세상을 바꾼 혁신을 만든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었는데요. 내가 사람들한테 뭘 원하냐고 물어봤다면 그 사람들은 말을 개량했을 거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했을 것이다. 아까 피닌파리나의 에토스처럼 이제 불연속적인 충격적인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데요. 지금의 그런 변곡점, 여러분들 수학 잘하시니까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그 곡선이 기울기가 뒤바뀌는 그 순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하던 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비디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하게 재밌는 학교 교장 싸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생은 빠르게, 공부는 즐겁게, 나는 교훈 아래. 카메라 꺼봐요. 누구니? 학생 일로 와. 거기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가방 메고 다니는 거 학교에? 누가 촌스럽게 가방 메우세? 봐봐 애들 얼마나 가볍니 진짜. 저 T 스마트 러닝 하나면 노트, 참고서, 문제집 다 필요 없는데 누가 촌스럽게 가방 매니. 답답하 벗어봐. 가방을 맸어? 어? 책이야? 너 몇 반이야? 이 학교 학생 아닌데요? 제가 이토록 이리 와봐 학생. 이토록 공부를 즐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웃어 뭐해? 좀 더 웃을까? 예, 이 프로젝트가 아까 제가 양력을 소개하면서 나온 굉장히 이제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뜨기 직전에 교장 선생으로 광고를 냈고 왔고요. 싸이한테, 싸이는 B급 가수였으니까 싸이한테 출연 개런티를 주는 그 돈보다는 그때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개그 콘서트 앞뒤에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 미디어 바잉이라고 하는데 그 광고에 시간을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썼을 거고요. 자, 이 프로젝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바가 없을 테니까요. 예, 만약에 이제 이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들어봤다면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이런 거 신나게 많이 쓰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었죠. 이유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 이렇다는 의미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피니파리나의 에토스나 이제 포드의 티카 아니 헨리 포드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과서 단거나 즉 컴퓨터를 책과 노트 대신 써야 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설계를 이제 청담러닝에 있을 때 같이 설계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쓰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설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인공지능은 2008년 이때는 잘 안 됐어요. 번역기도 잘 안 됐고 지금 같은 스피커나 얼굴 인식 이런 게 잘 안 됐었는데 아무튼 한 5년이나 10년 정도 끝까지 가면 언젠간 찬스가 온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조광조나
이런 이제 이상가들의 생각이었던 거죠. 결국은 2010년 이후에 못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학부모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 힘을 동원하는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게 아니면 세상은 망한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의 상업적인 시장에 마켓에서 풀어 먹으려면 소비자들이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이 무거워서 공부를 안 하나요? 노트가 모자라가지고 공부 안 하나요? 공부를 안 하는 거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란 말이죠. 맞지 않나요? 그게 지겹거나. 사실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한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집중도 해야 되지. 막 자리에서 떠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30분이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래도 고시철이라고 부르는 4월이나 5월 정도에 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엉덩이에 무슨 본드를 발라놓은 것 같이 사람들이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그 고시생들이죠. 고시원에 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책가방을 여기 광고에 나오듯이 가볍게 만든다는 게 그게 한 달에 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니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써야 될 강력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을 제가 뭐 비난하는 거나 그 잘 안 된 프로젝트 사실은 영화사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의적이지 않다 그러면 다 무슨 소리냐고 들고 일어날 만한 정도의 배우와 시나리오 작가와 영화 감독이 모여서 그 창의적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10개 만들어야 한두 개 성공을 한단 말이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뭔가를 새로 만든다는 일은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SK텔레콤이 지금 인공지능 하려고 거의 5,000명 이상의 직원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팀앱이나 여러분들이 쓰시는 것도 그 앱도 많으실 텐데 이걸 꾸준히 했었더라면 T-스마트 러닝 시절에 인공지능이 지금 잘 안 돼도 즉 T-스마트 러닝이 출시를 2011년에 했는데요. 제프리 힌튼이라는 학자가 딥러닝을 가지고 음성인식이나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게 2012년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게 딥러닝 자체는 원래 있었던 건데 그게 이제 GPU 여러분들 이번에 2021년 수학 능력 시험에 GPU가 나왔죠. 그 GPU를 값싼 가격에 딥러닝에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2012년에 엔지니어링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거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켜놨는데 이런 거 하던 건 안 하고 부랴부랴 다시 이제 딥러닝 해야지. 요게 이제 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적인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고 점점 더 배운 거를 잘 외워가지고 써먹는 거는 그 말 잘하고 잘생기고 선남 선녀들이 등장하는 유튜브 아니면 위키피디아나 아니면 각종 다큐멘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지식의 양으로 승부하는 거는 이제 시대는 끝났고 창의성,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과 그 문제 해결 능력, 전 지구적인 기후온난화, 전 지구적인 감염병, 또 다른 문제, 실업과 기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필요한데요.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고정관념으로도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너무너무 좀 많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능의 시대, 에릭 홉스범의 시대, 책 이름처럼 얘기를 하면 자본의 시대, 혁명의 시대 이런 식의 연작 시리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양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데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지능의 시대인데요. 지능에 있어서의 창의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꾸준해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창의성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라 그래서 emergent phenomena, 창발이란 말을 쓰는데요. 그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환자들을 수송하는 앰뷸런스 앞에를 보시면 앰뷸런스란 말 밑에 emergency란 말도 써있죠. emergent라고 하는 게 명사형인데 emergent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걸 말합니다. 자,
응급이 바로 갑자기 튀어난다는 말이죠. 이수아 씨는 2021년 5월 30일에 심장이 좀 간질간질해서 응급센터에 갈 테니까 미리 지금 한 5개월 남아서 준비하죠. 이런 걸 이머전시라고 하지 않죠. 갑자기 밥 잘 먹고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픽 쓰러지거나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거나 이런 걸 응급이라고 하죠. 나타나는 현상은 굉장히 파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준비가 되려면 매일매일 꽃에다가 물을 주듯이 매일매일 이쁜 차를 개한테 사랑하는 개한테 놀아주고 잘 양육을 하듯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똑같은 다른 말이 그렇죠. 강아지의 지능이나 애들의 지능 이런 거 비슷하게 식물도 지능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지능이라고 하는 건 성장을 합니다. 즉 여러분 스스로도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지능에 대해서 밥을 줘야 됩니다. 즉 지능이란 현상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밥을 많이 꾸준히 주고 잘 성숙을 시키면 이머전트 피노미나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된다. 그것은 인공지능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서 뭔가의 그 밝혀냄이나 뭔가의 상업적인 성공을 좀 거둬야 쓰겠다라고 한다면 그 인공지능에다 매일매일 밥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가 스스로 생각하는 물건에 대한 인간에 대한 거의 집착적인 수준의 그 관념은 오토마톤, 이게 이제 동유럽에 가면 꼭두각시 인형 글러브에다가 줄을 달아서 막 하기도 하고 밑에다가 짝대기를 달아가지고 입도 벌리고 제가 초등학교 같은 옛날에 이제 후진국 시절에는 컴퓨터 그래픽은 존재하지 않고 그림 그려서 애니메이션 만든 것도 돈이 너무 드니까 피노키오 같은 게 나무 인형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밑에서 입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이제 매달 땡기거나 꼬챙이를 달아가지고 올리면 말을 하는 거 흉내내고 이런 게 인형 극화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피노키오는 있었던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쯤에 신문이 연재되는 거였는데 그 내용인 즉슨 나무로 깎은 인형 애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지능을 갖게 돼서 저 어때요? 꼭두가시 인형 자체는 물건이지만 멀리서 떨어뜨려서 보면 이게 살아있는 꼬마처럼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해피 벌스데이 투유의 노래도 부르면서 생일 축하 촛불에 불도 끄는 거 이런 것도 하겠죠. 살아있는 로봇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봇은 체코어가 출발이고 이거는 이제 오토마톤이라는 라틴어가 이제 출발인데 근데 이제 그 피노키오라고 하는 연재 소설에서는 얘가 이제 껌 씹던 나쁜 불량배들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짓을 하다가 결국 딸을 당해서 목을 매달려가지고 이제 죽는 건데 독자들의 항의가 빗받쳐가지고 그걸 살려내는 대신 거짓말을 하면 코가 커지는 블루 페어리가 등장을 하죠. 근데 피노키오 가지고 가장 재미를 본 분은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듯 만든 사람이 꼭 다 재미를 보란 법이 없죠. 월트 디즈니였습니다. 그래서 피노키오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거였는데요. 월트 디즈니의 피노키오를 또 패러디한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법의 거울이 아무 말도 해주지 마. 안녕하신가. 거울아 거울아 거울아, 내 왕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왕국이 아니더냐. 사실은 왕이 아니시죠. 잘 안 들리지? 다시 말해봐. 아직은 왕이 아니란 뜻이었었죠. 하지만 왕이 되시겠죠. 공주님하고 결혼만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십시오. 신경 써서 고르고 고른 미모의 신부감들을 소개해드리죠. 그럼 한번 골라보십시오. 1번 신부감은 머나먼 나라에서 온갖 구박 다 받으며 불쌍히 살아가는 아가씨.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호박죽. 평상시 취미는 고약한 두 언니들을 위한 요리와 청소. 이름하여 신데렐라. 2번 신부감은 환상의 나라에 사는 망토를 쓴 아가씨. 비록 일곱난장이와 살지만 만만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죽은 듯 누워있지만 키스 한 방이면 발딱 일어납니다. 바로 그 유명한 백설공주. 마지막 신부감 또한 대단한데 3번 신부감은 시뻘건 불을 내뿜는 용이 지키는 성에 갇혀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예쁘고 똑똑하며 상큼하기가 가문 끝에 내리는 봄비 같죠. 일단 구출만 해보시라니까요. 피오나 공주입니다. 자, 골라보시죠. 1번 신부감입니까? 아니면 2번 신부감? 아니면 3번 신부감? 1번, 2번, 3번, 1번, 2번, 1번, 2번, 3번. 3번을 고르시죠, 나으리. 알았어. 3번 신부감. 아주 탁월하신 선택이십니다. 피오나 공주입니다. 피어나 공주라. 아주 완벽해. 이제 적당한 인물을 골라서 공주를 그런데 구해오기만 한 가지 하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피오나 공주는 밤만 되면 그래, 됐어. 사실 해만 지게 되면 조용히 해. 피어나 공주를 내 왕비로 맞이하겠다. 그러면 덜하게도 완벽한 왕이 생기는 거야. 대위, 종의 요원들을 소집하라. 기사를 뽑는 대회를 열어야겠다. 여기 나오는 거울이 이제 아까 피노키오 같은 살아있는 존재죠. 자, 요거를 이제 좀 정리하자면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살아있으면 그게 반려견을 키우거나 친구들이 필요한 이유랑 똑같거든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야근 생각으로는 그 쫄따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있으면 뭐 심심할 때 좀 시키기도 하고 일도 좀 시키고 심부름도 좀 시키고 뭐 예컨대 요리하는 로봇이 있다 그러면 딱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야 내가 좀 카드 하나 줄 테니까 이마트 가서 장 좀 봐가지고 그 멘보샤인가요? 그 여기 그 바게트 빵 사이에 새우 갈아가지고 이제 튀긴 거 그거 좀 만들어 보지. 그럼 나가서 이제 주인님 다녀오겠습니다. 가서 이제 카드 들고 가서 사와서 지가 튀기고 볶고 해가지고 싹 칼 들고 싹싹 요리해서 주인님 드시고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제가 하려 그래도 아주 귀찮아서 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거를 또 시켜 먹자니 또 배달료도 내야 되고 또 쉽지 않죠. 굉장히 좋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요체는 모든 물건을 살아있게 만들어서 사실은 미녀와 야수라는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에 있는 그 왕자 뭐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거기 야수로 나오는 왕자가 사실 마법에 걸려가지고 야수가 된 건데요. 혼자만 야수가 된 게 아니라 시종장, 유모, 그다음에 마부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그 마법에 걸렸는데 물건이 돼요. 그러니까 유모는 그 티팟이 되고 그다음에 마부는 뭐더라? 뭐 시종장은 저기 그 자명종 시계가 되고 시간을 체크하는 게 시종장이니까 그다음에 마부는 뭐더라? 뭐가 되는데요. 하여튼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의 기술이 개발되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여서 예컨대 이제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술병이 살아있다. 그러면 술병을 따라도 이수아 씨는 오늘 내일 아침에 저 논문 발표가 있으셔가지고요. 오늘 더 이상 드시면 안 되니까 안 나오게 좀 조치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꼭 좋은 일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고려장 얘기를 듣고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 자율주행차가 항상 이수아 씨가 이제 출근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늙었는데 경로당 가는 거, 그다음에 뭐 친구들이랑 골프 치는 거 데려주다 어느 순간에 이제 아침에 찾는데 차가 문이 안 열리고 이상한 데를 막 가는 거예요. 야 어디 가는 거야? 또 그랬더니 이수아 씨는 for the peace of the humankind를 위해서 이제 없어져야겠네. 그래서 저 고려장 하러 가는 길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게 인공지능의 이제 어두운 면이에요, 사실.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튜링이라는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는 이제 영국의 과학자인데 굉장히 천재인데 이 사람이 무한 계산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테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거를 오토마타라고 합니다. 아까 오토마타의 복사예요. 이게 A에서 조건 분기를 하는 거죠. 테이프 헤드가 0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1이 나오면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럼 C로 가요. 이게 이제 엣지와 노드라고 하는데 이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다음에 C에서 다시 L을 읽었더니 0이 나오면 L로 가고 L이 왼쪽 테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갔든지 오른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나오면 홀트 끝내라. 이게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미 수업 시간에 잘 배우셨겠지만 if then 0이 나오면 어디로 가고 1이 나오면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ABC를 variable이라 그래. 변수. 어떤 상태. AN 1이 들어가 있거나 2가 들어가 있거나 뭐 1 곱하기 2를 집어넣거나 그다음에 반복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1939년에 밝혀냈고 이 사람이 동성연애자인데 그때는 동성연애가 이제 허용이 안 돼가지고 그레이스풀하게 죽어라 해서 뭐 어떻게 죽을라 해서 뭐 전기 고문도 당하고요. 동성연애를 치료하겠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클레오파트라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공을 많이 한 분이니까 클레오파트라처럼 죽고 싶다 해서 청산가리를 사과에 주사를 해서 그걸 한 입 베어 먹고 죽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이제 죽었다, 죽음을 선택했다 이런 게 이제 똑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플의 로고가 한 입 베어 먹은 사과예요. 그러니까 회사 이름은 애플이고 그 맥킨토시는 뭐냐? 그 애플이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잘 자라는 사과종이 맥킨토시였고요. 그래서 컴퓨터 이름이 맥킨토시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예, 그 청산가리가 있어가지고 한 입 베어 먹은 사과가 바로 애플의 로고죠. 예, 되게 재미지 않나요? 잡스가 77년에 애플을 76년에 만들어서 77년에 이제 애플 컴퓨터 애플2라는 컴퓨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한 때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출판 저작물의 인정라는 국제 협약인 바른 조약에 바른이 아니죠. 베른 스위스의 베른에서 했다 베른 조약인데 87년에 가입하기 이전에 마음대로 만들었고 그냥 번역서도 그냥 막 가져와서 번역하면 되고 모든 게 이제 거의 공짜였죠. 지금 중국 같은 분위기였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중국도 전혀 달라지겠죠. 근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7년에 애플2라는 컴퓨터를 세운상가에서 가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잡스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게 그 당시에도 애플2 컴퓨터의 사용자 매뉴얼은 칼로로 그림을 잘 그려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뭔가를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컴퓨터 이어러의 시작을 이제 알린 거고 그 사람이 만든 업적이라고 하는 거를 좀 기려보자. 그리고 사실은 영국에서 마크1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영화도 있죠. 앨런 튜링 나온 영화를 보시면 요게 이니그마라고 하는 독일군의 암호 풀기 되게 어려운 암호책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학부 때 역사학을 공부했으니까 역사도 되게 재밌는데요. 앨런 튜링은 그러니까 암호를 깨는 사람이었죠. 그 컴퓨터를 동원해서 징집이 돼서. 근데 쉐런이라는 정보학자, 미국의 정보학자는 반대로 암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의 고등연구원이라는 데서 둘이 만났었는데 잠깐 기차대전 전장 중에요. 서로 이제 극비, 한 사람은 영국 정부의 극비 사항을 다루고 있고 어느 정도로 극비였냐면 마크 1이라는 컴퓨터가 미국에서 만든 애니악보다 더 먼저 만들었는데 그거를 비밀 해제 기간 60년인가요? 60년 동안 그게 존재했다는 것 자체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존재가 2차 대전이 끝난 지가 60년 넘었잖아요. 이제 그때 알게 돼서 사실은 애니악보다 영국의 마크 1이 더 먼저 컴퓨터를 만들었다 이거였는데 그럼에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영화에도 보면 나와요. 왜냐하면 암호를 깼다거나 암호 체계를 바꿀 거 아니에요. 독일군들이. 그 암호를 깬 게 무용하니까 일부러 그 암호를 모른 척 해가지고 이제 배들이 요거트에 얻어맞아가지고 이제 침몰 당하는 걸 내밀어주는 그 가슴 아픈 얘기도 나옵니다. 요 애니악은 여기 계신 분들이 교환수 같은 분들이 아니고 이 전산학자 박사님들인데 그때는 이제 종이에다 뭐 써가지고 뚫겨 넣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에 코딩 파이썬으로 코딩을 한다든지 베이직으로 코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이 글씨를 심볼릭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로 이제 하는 게 아니고 꼽아서 이제 코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꺼지면 다시 뽑아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이제 무식한 이제 방법을 노이만이라는 또 헝가리 출신 유태인인데 2차 대전 때 이제 소동을 피해가지고 미국에 갔었는데 이 사람이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라는 걸 만듭니다. 모든 컴퓨터의 연산은 데이터와 인스트럭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인스트럭션이 먼저 메모리 로딩된다면 그걸 기계어로 바꾸면 다 ALU 모든 걸 다 더하는 계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분이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 만든 게 지금도 쓰고 있는 컴퓨터의 원리입니다. 스마트폰이 됐건 휴대폰이 됐건 대형 컴퓨터가 됐건 매킨토시건 윈도우건 가네요. 천재 중에 천재죠. 또 비디오 잠깐 보시겠어요. 옛날에 어떻게 코딩을 했나. 자, 아폴로 시절에는 컴퓨터를 싣고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메모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썼던 게 코어 메모리예요. 코어 메모리인데 코어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그 플레밍의 Margaret 왼손 Hamilton 법칙, 왼손 was one of the 법칙이라고 very 그랬잖아요. few female engineers 자기에다 on the 감으면 project. 자기가 생기니까 1, The rope is 안 made 감고 up 지나가면 0. of 그래서 rings and 코딩을 했어요. wires. 방망이 And if the 깎던 노인이 wire goes 아니라 through the core, 코어 it 메모리를 represents a 1, and around the 감던 core, it represents a 작업자들 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t 아폴로 was 우전이 거짓말이다라고 extremely slow. 얘기하는 얘기가 끊임없이 있었던 이유가 One 이렇게 program could 만들어가지고 take 컴퓨터가 several 다 months to 날라갔더니 그거 weave, 거짓말 and 아니냐. if there was an error, it was a 심정적으로는 nightmare 그게 to 좀 이해가 되는 correct.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버깅이라고 The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software 잘못 program 코딩했을 때 was falling 이건 dangerously 디버깅 거의 behind 불가능해요. schedule.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레코드판을 깎을 때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깎아야 되는 것과 비슷한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50년 초반에 컴퓨터 나오고 튜링이 오토마타 이론을 만든 지 36년이니까 이제 얼마나 했나요? 64년에 20년이니까 84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어떤지 봅시다. 가정 로봇 이런 게 있네요. 이거 한번 봅시다. 어떤지. This is your house. This is your car. This is your toothbrush. These are your things. But these are the things that matter. And somewhere in between is this guy. Introducing Jibo, the world's first family robot. Say hi, Jibo. Hi, Jibo. Jibo helps everyone out throughout their day. He's the world's best cameraman. By intelligently tracking the action around him, he can independently take video and photos, so that you can put down your camera and be a part of the scene. Jibo, take the picture. He's a hands-free helper. You can talk to him, and he'll talk to you back, so you don't have to skip a beat. Excuse me, Anne? Yes, Jibo. Melissa just sent a reminder that she's picking you up in half an hour to go grocery shopping. Thanks, Jibo. He's an entertainer and educator. Through interactive applications, Jibo can teach. Let me in, or else I'll... And I'll... And I'll blow your house in! Hey, where'd you go? There you are. He's the closest thing to a real-life teleportation device. He can turn and look at whoever you want with a simple tap of your finger. Check out my turkey dinner, Mom. I wish you wouldn't eat that. Hey, they make turkey pizza? I want turkey pizza. 그래서 비디오에 And 뒷부분에 나오는 he's a 신기한 platform, 그리드라고 하는 so his 게 skills keep expanding. He'll be 아우디의 able to connect to your home. Welcome home, Eric.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Hey, buddy. Can you order some takeout for me? Sure thing. Chinese, as usual? You know me so well. And even be a great wingman. You have a voice message from Ashley. Want to hear it? Absolutely. Hey, call me when you're home. 보셔야 될 거는 Better make that takeout. Of bringing innovative technologies and exciting content to market. 신기하죠. But now we need your MIT help to build Jibo, to bring it to the world, and to grow the community. Let's work together to make Jibo truly great, and together we can humanize technology.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는 인공지능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뭐 어렵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인공지능도 인간 지능으로부터 정의된 지능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어받은 인간 지능과 분명히 공통점이 있는 엔티티이기 때문에요. 인간 지능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진다면 난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머리가 발전할 수 없어. 이럴 리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넌 리니어하다는 거 비선형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직선적으로 인공지능을 여기까지 개발시켜서 그걸 내년 이맘때까지 이렇게 개발시켜서 돈이 얼마 들어가면 그건 Y는 FX, 이거 선형이라고 하는데요. 돈을 10억을 써서 이걸 내년 이맘때까지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이런 자동차에 집어넣어서 뭘 만들어야지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돈도 많이 들고요. 그 기간을 한정시켜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는 대부분 다 좌초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의 스피커나 아마존의 스피커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그 목표한 성능을 절대로 먼저 약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알고리즘을 개발시키고 있죠. 그걸 약속하는 순간 양치기 소년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번역기가 형들하고 만들었던 회사에서 번역기가 그 모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T-스마트 러닝이나 호두 잉글리시가 위에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는 인공지능이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만드는데 실패를 하면 하지 마. 차라리 이제 겸손하게 아까 매일매일 신경 쓴다는 의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제 얼만큼가의 끝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제 반어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런 요새 챗봇 같은 게 얘기 많이 되는데 금융 같은 데 이제 이런 챗봇이 이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잠깐 한번 보시죠.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선생님한테 하니까 페이먼트 너무 허락되네요.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데이크 자마이카 선생한테 정확하게 내가 돈 줬냐? 아무건 안 되는데요. 150달러 기타 레슨 물어보고 기타 레슨이란 말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테이블을 달아놓으면 나중에 내가 기타 레슨을 얼마큼 받을지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실제로 힐테크가 가족돈 금융기업한테 지금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죠. 모든 은행들이 대면 창구를 뚫어서 3년간 이상을 담아오는 인문계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게 인문계한테도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업이 금융, 마케팅, 언론들이 지금 다 죄다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이죠. 실질적으로 그 장사가 안 되는 원인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이나 강연 때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인공지능 호랑이 비슷한데요. 호랑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호랑이의 습성이나 호랑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면 호랑이를 길들여서 호랑이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호랑이를 강아지 대용으로 굉장히 멋있는 애완동물로 키울 수도 있다. 그런데 호랑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매일매일 관심을 갖지 않으면 호랑이는 그냥 맹수일 뿐인 거고 가끔 사파리에 돈 내고 갔다가 구경 한번 하고 빵 하나 던져주는 역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파리에 있는 호랑이가 자꾸 내 주변에 있는 뭔가를 잡아먹어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로보틱스 만든 로봇 한번 보시죠. 뭐 이미 보신 분도 있지만 로보틱스도 굉장히 이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20년 넘게 이제 로봇을 만들던 회사인데 군사용 로봇이 굉장히 좀 서글픈데요. 이게 좀 상용화가 되면은 돈이 많은 나라는 로봇이 총 들고 가서 몰라가서 쏘고 오고 돈이 없는 나라는 사람이 맞아 죽는다.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비극적인 건데 아무튼 걸어다니는 걸 이제 안 좋은 지형에서 전투를 하니까 그리고 유압을 써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안 넘어지죠. 그 정도면 소주를 한 잔 반 정도 먹고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넘어집니다. 이 로코모션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자면서도 걸어갈 수 있죠. 이런 자동화된 로코모션 운동 자체를 흉내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로보틱스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한 5km 정도 되는 짐을 잘 여기 갖다 놔야겠죠. 괜찮습니다. 아까 말한 로봇 쫄따구 요리 로봇 이런 거 같은 게 있으면 칼 하나 지어주는데 칼로 쫙 이제 해도 치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으면 괜찮겠는데 아직은 사람 손 움직이고 흉내내기 쉽지 않습니다. 잡스 비슷하게 생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안티가 등장을 해요.
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면 사람 로봇이 굉장히 불쌍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사무실에다 이 로봇 갖다 놓고 한 3개월 동안 놀고 이제 갖다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막 측은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저기 뭐지? 예, 저기 AI라는 꼬마가 나오는 로봇. 그래서 엄마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로봇 보면은 그 주인공이 로봇인데도 인간처럼 엄마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는 소원이 해결되는 그런 영화가 끝나죠. 스티븐 스필버그의 AI입니다. 나중에 한 번씩 또 보시면 이게 지난 그 인간이란 무엇이고 지능이란 무엇인가, 로봇이란 또 무엇인가,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인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팍 일어나죠. 근데 얻어맞는 얼마나 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나가서 단단히 높이든지 한마리 좀 세고 가야지. 로봇이니까 착해가지고 그런 방망이 같은 걸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싸우거나 그러진 않죠. 인간입니다. 그 정도의 지능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겠습니다. 벌써 3년 전 비디오입니다. 3년 전에 테슬라가 테슬라 2.0이라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하면서 지금은 이거보다 이제 또 잘합니다. 테슬라가 무서운 이유는 테슬라가 1950년에 포드가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래로 50년 만에 처음 상장한 자동차 회사인데요. 실제로 2008년에는 최초의 자동차 회사를 만든 지 5년 만에 최초의 차가 나왔는데 계속 돈만 쓰다 보고 적당을 하고 2008년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2008년 크리스마스 때 작년 회사가 보는데 얼마나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성 자동차 회장들은 일론 머스크 뻥쟁이가 그러다 말 거야 라고 아무 비판 안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발전했냐면 테슬라의 목표는 아까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의 전략을 머스크가 천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비디오가 끝난다는 얘기를 잠깐 시간이 바쁘니까 음악을 만들어도 되니까 굴러가는 거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창발성의 이제 창의성의 가장 기본적인 엘리먼트인데 서로 관계없는 거를 연결할수록 폭발적인 창의적인 현상이 생긴다. 요게 500년 전에 있었던 메디치 가문이 이제 입증했었는데요. 삼각형을 그리는 기하학하고 미술을 그리는 회화가 결합을 해서 먼 거리에 있는 거를 소실점을 두고 이등변 삼각형으로 그리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다. 즉 크기가 똑같아도 그 소실점의 이등변 소실점을 정점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그 축소 비율대로 줄이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림이 보인다. 이게 투시 원근법인데 기하학하고 미술은 원래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기하학은 유클리드가 만든 건데요. 즉 건물 짓기 위해서 이게 땅이 몇 평이냐, 미리 이 정도 면적의 수확을 하면 얼마가 나왔나 이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있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이란 말이죠. 일론 머스크의 창의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들어야지. 자,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무슨 사업을 또 하냐면 스페이스X라는 로켓 회사도 하죠. 그 로켓 회사가 또 나름 이제 만든 브레이크스루가 1단 로켓을 재활용하는 거죠. 1단 로켓이 한 발에 700억 정도예요. 그 로켓만. 그게 일회용이었는데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의 기술을 10번 정도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70억이면 발사할 수 있으니까 값이 싸죠. 두 번째로 지구는 언젠가 이제 망할 거라서 화성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에 이제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1번 그러기 위해선 차가 월면차 대신 비슷하게 화성차가 있어야 되는데 화성에 산소가 없으니까 내연기관은 안 된단 말이에요. 전기차가 있어야겠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지구의 생명도 좀 연장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면 뭐가 될 수 있냐? 사람들이 테슬라 모터스의 자동차를 지금 자율주차를 하죠. 완전히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크라운 출판사 문제집을 공부할 때 나온 것처럼 평행 주차를 하실 때는 차의 3분의 2가 겹쳐지도록 한 다음에 핸들을 급히 들어서 끝까지 저쪽 경계석까지 간 다음에 다 할 것 같으면 쫙 풀어가지고 집어넣으면서 들어가면서 정리해가지고 앞에 차의 거리 일정하게 한 다음에 시동 끄고 내립니다. 끝. 요거대로 정확하게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결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왜 무섭냐? 연결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싸게 쏠 수 있는 즉 그 인공위성 기술 개발 쏠 수 있는 비용을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 X가 뭐 화성에 보내기 위한 로봇도 만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ISS 택배 같은 거는 10년 계약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선 인터넷을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드는 100kg짜리 작은 위성을 몇만 개를 전체 지구 궤도에다 깔아서 정지 궤도에 깔든지 저궤도죠. 정지궤도 너무 머니까 저궤도에 깔아서 그냥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 인터넷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되게 하는 거죠. 중계기가 없어서. 근데 그게 인터넷 장사를 하겠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자율주행차가 결국은 서버에 기록된 지도를 가져와서 실세계에 있는 물건들하고 맞춰보는 작업을 해야 사고가 안 나는데 그게 사막이나 이런 데 인터넷이 될 리가 없고 5G 같이 직진성에 강한 신호들은 건물을 뚫고 나가기 어렵고 여러분들이 집 5G 폰을 사셨는데 좋다고 35기가 대용은 아직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게 35기가는 너무 직진성이 강해서 중계기를 엄청나게 깔아놔야 되는데 실외에서 그걸 하려면 인공위성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선 인터넷을 자율주행차가 꼭 써야 되는데 그게 전 세계에 깔아놓은 거는 어디야? 저기 테슬라밖에 없다? 스페이스X밖에 없다? 근데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형제 기업이니까 우리 자율주행차를 살 수밖에 없다? 그럼 경쟁이 안 되죠. 이거를 비대칭적인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자들은 이거 안 사면 죽는다.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 이걸 사면 너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 이런 정도의 큰 격차가 있어야 비로소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한번 사볼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테슬라 모터스의 그 자동차가 다른 데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목표는 뭐냐면 테슬라 모터스의 테슬라가 만든 자동차를 산 사람들은 차의 90%는 세워져 있으니까 그동안 아까 요리 로봇 비슷하게 운반용 로봇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90% 내가 안 탈 동안. 그러니까 제가 강남역에 있는 회사에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딱 내리면 제 스케줄에 맞춰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때 필요할 때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제가 스케줄이 빌 동안엔 인천공항 가서 중국인 관광객 데리고 와서 좀 가르쳐주고 좀 운송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지금까지 자동차는 나한테 있어서 비용 계정에 불과했는데 나한테 상납을 하는 돈을 벌어다 주는 일부는 자기가 운영 경비로 좀 쓰고 자동차 나머지는 저한테 통장에 입금을 시켜줄 거란 말이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지금 벌써 1,000만 원짜리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팔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다른 데서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그걸. 아직까지 뭐 설레발이다 거짓말이다 폭스바겐이나 1, 2등 하고 있는 토요타나 폭스바겐에서는 거짓말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테슬라가 데리고 간 인공지능 책임자가 페이페이 리라는 딥러닝에 굉장히 유명한 스탠포드 계속 밑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는 대학원생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장이고요. 그 사람이 가서 전용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그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그 엑시노스 칩을 바탕으로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2개를 집어넣어서 컴퓨터가 소비 전력이 칩 2개가 230W니까 굉장히 강한 컴퓨터거든요. 여러분들이 쓰는 컴퓨터는 이제 노트북 230W 안 쓰거든요. 아무리 세게 틀어도 그게 지금 달려 있어요. 테슬라에. 이렇게 생각하면 이수아 씨는 뭐 테슬라 코리아의 그 영업사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로 연결시킨다는 게 비대칭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 비대칭적인 무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취직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연애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없는 희귀성을 지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어도 그 회사가 그런 비대칭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그 회사가 만든 물건과 소프트웨어 아니면 서비스들이 다 비대칭적인 물건과 서비스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이 강의의 전반부의 결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철로 열정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딥러닝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과연 예술인가 하는 또 전혀 관계없는 저도 그러니까 메티치 가문이 서로 전혀 관계없는 걸 섞어서 창의적인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폭력이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지적인 혁명은 인간 역사에 있어서 르네상스밖에 없어요. 지적이고 문화적인 혁명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다 사회 경제적인 문제거나 전쟁이라든지 꼭 폭력이 동반이 되고 사회가 뭐가 심지어 여러분들 저기 레미제라블 보시면은 그것도 1848년에 레볼루션이거든요.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독재자 가문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리딩이 되면서 그 전 비포 르네상스와 애프터 르네상스가 다른 게 바로 이제 혁명인데 인텔렉츄얼 레볼루션은 이탈리안 르네상스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만큼 이제 지능이라고 하는 게 사회 변혁이 기여하면서도 겉에 붉어질 이유가 없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바로 500년 이후에 이탈리안 르네상스랑 버금갈 정도로 지적인 혁명입니다. 근데 그 지적인 혁명에 한가운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1956년에 생겼는데 1차 인공지능에 보면서 기대했던 거는 번역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냉전 시기에 러시아나 소련이죠. 그때는 영미가 빨갱이 놈들과 아니면은 그 자본주의 놈들 나쁜 놈들의 서로의 이제 그 비밀을 알아듣는 데서 번역기가 필요했었는데 번역기를 만들어 보니까 번역기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하다가 2차 인공지능의 봄 때 연결을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있는 뉴런은 500억 개나 1000억 개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의 다리가 10,000개씩 있어서 그 10,000개가 연결되면 1000억의 만승이면 뇌를 은하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복잡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딥러닝의 아버지 제프리 힌트는 반도체가 더 발달하고 컴퓨터가 더 발달을 해야 머리 수준의 한 10분의 1 정도의 컴플렉시티는 갖고 있어야 인공지능을 할 만한 거 아니냐. 아직 인공지능 흉내내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론이 1986년에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또 뭐가 없었냐면 인터넷과 데이터와 컴퓨터가 너무 느렸다. 그래서 그 이론을 써먹지를 못하다가 86년부터 27년이 흐른 2012년에 3차 인공지능의 붐인 딥러닝이 등장을 했어요. 27년 동안 이론은 발전한 게 거의 없고 이미 다 만들어졌었는데 그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온 GPU, 컴퓨터의 속도, 메모리의 용량, 인터넷. 참고로 잡스가 얼마나 천재냐면 이번에 맥북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맥북 새로 나온 M1 칩이라고 하는 게 ARM이라고 휴대폰용 소프트웨어로 휴대폰 그 CPU를 만들었는데 그 ARM이라는 회사가 영국 회사인데 처음 누가 만들었냐면 잡스가 공동 설립자였어요. 언젠가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올 거고 그래서 애플이 처음 만든 게 세계 최초의 지금으로 못한 어느 정도야 1,300만 원짜리 PDA를 처음 만들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언젠간 스마트폰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PC에서는 X86 CPU가 아닌 것이 필요하다 해서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미리 내다보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모리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발전했었는데 특히 인터넷은 냉전의 산물이죠. 사실은 무선 통신도 이 냉전의 산물이고 인터넷 막대한 연구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인터넷을 만든 팀 버너스라는 사람 영국에서 이제 자기 학위도 받았어요. 대학 옥스퍼드 대학 학부만 나왔는데 MIT 교수고 석좌 교수고요. 자기도 받고 대단한 분이에요. 자, 그래서 딥러닝에는 인터넷과 컴퓨터 속도의 발견과 스토리지의 용량 확대, 처리 속도의 확대, 그거로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여서 그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설계된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시키는 걸 딥러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100차원 이상의 복잡도를 갖고 있는 게 뭐냐? 음성 1번, 2번,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딥러닝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잘 됩니다. 자, 표상학습은 뭐냐면 딥러닝의 다른 말인데요. 딥러닝은 1차 인공지능의 붐 때 등장을 했고 2차에도 조금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 머릿속에 있는 표상을 기호의 의미로 바꿔서 컴퓨터한테 가르쳐주는 것을 포기를 하고 컴퓨터가 스스로 알아봅니다. 즉 사람의 얼굴은 타원형이 세로형 타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커멓게 생긴 타원형의 가로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의 디스크립션을 전혀 안 하고요. 이것은 사람 얼굴에서 네모친 사진에서 사람 얼굴 등장하는 네모친 것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사람 얼굴을
알아냅니다. 즉 컴퓨터가 스스로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how to, what is it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알아낸다. 스스로 표상을 알아내는 것을 표상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딥러닝의 다른 말은 표상학습이라고 한다. He saw a woman in the garden with a telescope. 이런 게 번역이 안 되죠. 왜 번역이 안 되냐면 이 글만 가지고는 in the garden이 he한테 붙는지 woman에 붙는지 with a telescope가 he한테 갖다 붙는지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장 4개로 번역할 수 있죠. he한테 다 몰면 그는 어떤 여성을 보는데 그가 가든에 있으면서 그 가든에서 텔레스코프를 가지고 저기 멀리 있는 우먼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우먼한테 몰면 어떻게 돼요? 그는 어떤 우먼을 보고 있었는데 그 우먼이 뭐라고 있었냐면 가든에 있는데 그 텔레스코프를 보고 가든에 있는 무슨 별을 보거나 딴 걸 보고 있는 우먼을 보고 있었다. 서로 나눠 가져도 되죠. Time flies like an arrow라고 하는 문장은 시간파리는 화살을 좋아한다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 이게 그 문장만 가지고 그 앰비규이티를 벗어날 수 없어요. 컴퓨터는 이 read between the lines를 못하죠. 근데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정답은 없지만 사람이 이제 찍는 걸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휴리스틱은 그 직구준 고등학생들이 쌍안경이나 무슨 텔레스코프 망원경으로 남의 집 구석에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들여다보는 거는 그 직구준 건 남성이고요. 물론 이게 제가 남녀의 뭐 성역할을 구별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는 그렇게 관찰한 게 이제 그렇게 관찰했었으니까. 근데 여성은 보통 보테닉, 그러니까 그 식물을 키우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남자들은 가든에서 하는 게 술 먹고 뭐 술병 뭐 이렇게 갖다 버리고 이제 씨름을 하거나 담배를 피거나 있는데 여성들은 좀 가든에 있다. 뭐 이것도 성역할을 제가 12월 자는 게 아니라 그런 저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그는 가든에 있는 우먼을 텔레스코프로 보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할 것 같아요. 컴퓨터는 그걸 할 수가 없죠. 프레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굴 속에 배터리 시한폭탄이 장적되어 있는데 로봇 1호는 야 가져와 그러면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냥 뻥 터서 다 죽고요. 로봇 2호는 뭔가 가져왔을 때 좀 뭔가 쓸데없는 거 좀 검사 좀 한번 해봐라. 시한폭탄 배터리를 가져왔는데 배터리 가져오려니까 거기에 뭐 무슨 폭탄같이 이상하게 영화에 보면 이상하게 두릉두릉 매달려 있고 그 규소토에다가 그 니트로글리세린인가 집어넣는 무슨 막대기가 생긴 것도 달려 있으니까 보면 안 돼. 근데 그런 걸 알 턱이 없으니까 뭐든지 다 검사해 보니까 거기서 그냥 동굴에서 뻥 터지고 말았어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는 목적을 수행하기 전에 관계없는 사용은 고려하지 않도록 개량됐어요. 그랬더니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다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이제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관계성을 굉장히 잘 알아보죠. 스테판 하나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얼룩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만 들었고 사진도 못 보고 그냥 얼룩말은 말은 말인데 좀 작은 말인데 얼룩말처럼 이제 검은색 흰색이 이제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어 이런 말만 들었어요. 말은 제가 서울대공원에서 본 적이 있어요. 말 하니까 말이 이제 똥도 누고 말꼬리도 있고 이제 말 갈기털도 있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것도 이렇게 갈색으로 돼 있고 말발굽도 있고 한 대 얻어만 죽을 것 같고. 근데 유코어 백화점에 처음 엄마랑 갔더니 거기 옆에 얼룩말이 그림인데 제가 그거 한 번도 못 본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알고 있는 말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하고 설명으로 둔 얼룩말에 대한 데피니션이 그 얼룩말을 딱 보는 순간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심볼이 머릿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라운드 갖다 붙는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직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성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딥러닝을 쓰자. 딥러닝이 2012년에 이미지 인식 경진대회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다른 데가 몇 년 동안 소수점 넷째짜리가 좀 앞섰네. 이걸 아웅다웅 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죠, 차이가. 예, 그렇죠? 이거 어때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10% 이상 성능을 올렸어. 어이구. 이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한꺼번에 에러 레이트를 올렸습니까? 지금은 음성 인식은 거의 정확하죠. 옛날에는 약간 떨어져서 얘기도 안 되고 카니발이 옆에서 시동 걸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빨리 얘기도 안 되고 늦게 얘기도 안 되고 아까 애플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애플 이렇게 얘기 알아들었는데 지금 웬만한 거 다 알아듣거든요. 구글 스피커 같은 거로 야 똑바로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잘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오픈소스로 이루어졌고요. 딥러닝.
재미는 요 얘기만 하고 이제 요건 중간에 건너뛸게요. 딥마인드가 이제 알파고 만드는 회사인데 딥마인드가 굉장히 호황되는 회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지능형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거든 학자가 되시는 뭘 설계할 때 지능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언제 끝날지 확언을 하면 제가 언어과학이라는 형들이 만드는 회사에서 음성인식을 만들어 팔아보니까 그 음성인식 업계에 자조적인 말이 있었어요. 음성인식의 엔진을 희망찬 계획을 세워가지고 회사 돈으로 사가서 적용을 시켜서 승진하는 놈은 못 봤다. 뭐 안 되니까 맨날 욕만 들었다 먹고 잘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T 스마트 러닝도 야, 그 인공지능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돼. 호두 잉글리시도 인공지능 자체가 목표였다면 아마 다 망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아닌 게 오히려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되게 참 울고 싶은 정도로 애매한데 딥마인드는 그걸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고 비케리우스라는 회사도 알고 있어요. 즉 그 회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게 차세대 인공지능인데 이걸 다 만드는 순간 인류는 끝난다. 완성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딥마인드는 박사 20명 가지고 이제 하사비스가 아까 제프린튼한테 교육도 받고 이 사람도 전공이 인지과학이었는데 2010년에 20명의 과학자들 가지고 회사를 시작해요. 20명이 구글이 7,900억을 주고 인수하기 전까지 거의 1억 불 가까이 돈을 썼어요. 투자를. 20명이 뭘 하면은 4년 동안 1,000억 가까운 돈을 쓸까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는 빠른 걸 많이 샀겠죠. 그렇지만 컴퓨터 하나를 100억, 200억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1,000억까지 들진 않을 것 같고요. 월급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글쎄요. 아무튼 그 돈을 다 썼는데 특징은 뭐냐? 영업사원이 없습니다. 마케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켓 캐피탈리제이션이라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려면 너희들이 언제 어떤 객단가의 물건을 만들어서 그 시장 규모가 얼마인데 어떤 영업을 통해서 몇 퍼센트의 시장을 점유해서 하나에 얼마씩 팔아서 몇 개 결과적으로 2025년에 얼마가 남고 2026년에 얼마가 남고 하는 목표를 보여줘. 그러려면 영업을 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빅캐리우스도 없어요. 빅캐리우스 홈페이지 가도 회사 위치도 안 나오고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딥마인드는 1년에 1조 정도의 돈을 쓰는데 직원이 1,000명 가까운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구글조차도 과연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되고 있는 여전히 영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 알파폴드라고 단백질의 구조를 가지고 DNA 구조를 가지고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예측하는 경진대회에서 아까 2012년에 경진대회에서 10% 올라갔듯이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지능이라고 하는 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게 큐러닝이라고 이제 알파고 만든 강화학습의 원리인데 요걸 보고 세르게이 브린이 이 회사를 돈 주고 사야겠다 결정을 한 건데 이게 네이처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2010년에 나온 건데요. 알파고도 바둑을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둑을 두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까지 바둑을 못 이긴 이유가 바둑 두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그렇다. 즉 아타리 벽돌 깨기도 처음에 10분 동안 하라 그러면 이거는 소주를 한 2병 먹고 하는 사람 같이 이게 횟수가 유지가 안 됩니다. 뭐 잘 타지를 못하죠. 벌벌벌벌. 벽돌 깨기의 방법 자체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강화학습은 이렇게 한번 쳤을 때 점수를 주고 못 치면 마이너스를 주고 요것만 가르쳐 줘요. 자, 그래서 혼자서 그 강화를 몇 시간을 했느냐? 2시간을 해봤습니다. 공 하나 가지고 굉장히 잘하죠. 이 정도면은 제가 한 3주일 정도 연습을 하면 이 정도 할겠나요? 어렸을 때? 예, 굉장히 잘하죠. 이 정도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잘하는 게 이 쉽게 말하면 아타리 벽돌 깨기의 제왕이 되는 법, 이걸 알아냅니다. 어때요? 공을 잘 쳐서 공을 한쪽으로 보내죠. 왜 한쪽으로 보낼까요? 공을 구멍을 내서 위로 보내서 빨리 끝내야지. 끝났습니다. 어때요? 4시간 동안 연습시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알파고를 이겼습니다. 알파고가 바둑을 이긴 거죠. 하사비스 논문 이런 거고요. 하사비스도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또 메디치 이펙트처럼 전혀 관계없는 거 2차원 평면 기하학과 원근법을 회화를 합쳐서 투시 원근법을 만들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의 인공지능 기술과 차를 파는 거, 그 다음에 로켓을 싸게 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과
저궤도에 100만 원짜리 로켓을 100kg짜리 로켓을 신나게 쏴서 인공위성 신나게 쏴서 인터넷이 아무나 되게 해서 그 자동차가 지도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딘지 텐산산맥도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다른 데가 따라올 수 없는 걸 만드는 거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요놈들은 요런 데 투자해서 결합해야지를 알고 있었으면 토요타가 흉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못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자비스도 어떻게 이런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었냐면 투자를 많이 했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 하자비스가 게임 회사를 만들고 때려치고 이제 다시 UCL에 가서 공부한 게 펑셔널 MRI인데 그 중에서 히포캠퍼스가 어떻게 메모리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가를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어서 알고리즘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일드 레이트가 낮아요. 신경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신경과학만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도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들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지만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고리즘 만들 수가 없거든요. 즉 이게 자유론에도 나오지만 에너지는 항상 반대에서 나와요. 관계 없는 거에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반대로부터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론을 보시면 여러분들을 반대하는 토론자를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게 진리가 정답,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론 하나 만들었으면 반대가 없으면 내가 반대도 만들어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부를 서품할 때 데빌스 애드보컷이 있죠.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가 있어요. 악마의 변호사예요. 악마의. 이소아 신부는 생각이 좀 음탕하고 이래서 이 도덕적으로 천명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된 신부 노릇을 하기가 좀 눈빛이 좀 시원찮다. 이런 식으로 막 일부러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데빌스 애드보컷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없으면 반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이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에너지가 다른 데서 오고 반대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즉 86년에 제프리 힌튼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이제 인공신경만 가지고 안 되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했고 한 10년 정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못한 이유가 컴퓨터가 없고 인터넷이 없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딥한 차원의 멀티레이어 그 인공신경망이 학습을 시키면 오버러닝이 돼요. 주어진 문제는 100% 외워가지고 정답을 낼 수 있는데 약간만 문제가 바뀌어서 실세가 나와도 이게 갓 졸업한 졸업생 같이 실세에 나온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을 기다린 거예요. 뭐가 등장을 했느냐? 인터넷이 등장을 했고 인터넷 사람들이 엄청나게 쓰면서 많은 데이터들이 등장을 했고 그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의 프로세싱 파워나 그 스토리지의 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마지막으로 그 컴퓨터 지금 있는 X86만 가지고 안 되던 게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존 디펜스처럼 병렬 연산해야 되는데 그 병렬 연산하는 거를 신경망에 있는 아까 오토마트에 있는 노드 하나씩을 다 쭉 깔아서 알파고는 19,000개의 38,000개가 19,000개의 노드가 19층으로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계산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것 역시 GPU가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로도 안 됐던 정도의 시간이 걸리던 거를 애들이 게임할 때 PC방에 있는 그걸 가지고 몇백 개, 몇천 개를 달아가지고 해결했다. 그게 나올 때까지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그것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벌써 2006년부터 그 게임에 쓰는 GPU를 가지고 슈퍼컴퓨터에 써야지를 나름대로 10년 이상 연구를 해온 결과가 그게 지금 GPU라는 거죠. AMD는 그 GPU 연산에 아직 끼지도 못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만 하고 있는데 이런 걸리적거리는 요소들이 다 해결이 돼야 발전을 하는 거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변수들이 어떻게 달성될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능은 복잡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라이움비리가 뭐냐면 삼두정, 로마字대에서 삼두정 할 때 삼두정을 트라이움비리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의 3인방, 이 양반은 원래 오시아라던 분이고 얀 루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페이스북 연구소장이고 요슈아 벤주도 되게 유명한 분이 이 양반이 무슨 벡터라고 하는 연구소를 요 힌튼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이 사람 언어 처리하던 분인데 벤지오의 제자들이 벤지오 밑에서 만든 게 바로 신경망 번역기 2014년에 신경망 번역기도 옛날에 이론이 있었는데 못하다가 GPU가 등장하고 이 벤지오가 만든 테아노라고 하는 GPU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코딩할 수 있는 무료 툴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걸 가지고 2014년에 신경망 번역기 GPU를 이용한
신경광 번역기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2016년 말에 구글이 신경광 번역기를 상용화를 시켰죠. 이게 웬만한 거 번역이 되죠. 옛날에는 교보문고 앞에 있는 그대의 손길이 나의 뿔을 잡아당겨서 내가 넘어질 뻔해서 이런 식의 시구가 번역이 전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 3인방이 내가 내 것만 고집하는 순간 그 중간에 껴서 인공지능이 해결해야 될 요소를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 들어서 아니면 전쟁 상황처럼 우리가 있는 걸 아낌없이 내놔서 그거로 눈땡이를 긁려야 각자 처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게 공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만들면 다 공개를 하고 그 르쿤도 그렇고 벤지오나 학회 나가서 발표하는 걸 보시면 그 소스를 깃허브에 공개를 합니다. 이 논문을 쓴 소스가 어디 있으니까 엔터 쳐서 돌려보면 돌려볼 수 있고 마음대로 개조해도 돼. 다만 그걸 썼을 땐 여기서 만들었고 얘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벤지오의 제자인 조경현 교수가 뉴욕대학 교수인데 벤지오가 제일 지독한데 그 모델을 합숙시키기 위한 데이터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깃허브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면 논문을 찾아서 가서 보고 요즘은 학회도 온라인이니까 $100 하면 이런 데 참석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못 갔었는데 가서 보면 그 소스를 가져와서 데이터 넣고 돌려보면 그 논문에 있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는 명문대학의 대학원 그 실험실에만 그 소스 코드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내가 피 튀기는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만 그 전가의 보건 같은 알고리즘을 전수받으면서 내가 데이터도 이어받아서 해봐서 논문 쓰고 졸업을 할 수 있고 저도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아무나 전문가가 노력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된 걸 바탕으로 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어받아서 결국은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코로나19부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10분 정도 마무리하고 끝나겠습니다. 슬픈 시대상. 휴먼 니드 낫 어플라이는 유튜브에서 휴먼즈 니드 낫 어플라이는 거로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만 가지고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셀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되게 충격적입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면 뭐니 예술이니까 예술의 흐름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쇠라라고 하는 점묘법. 점 조금만 그래도 점을 찍어가지고 이게 다 점인데 실제로 이건 크게 봐서 그렇지 루브르 박물관 어디 있다는데 가서 자세히 보면은 그 점이 엄청납니다. 이걸 다 일일이 찍고 앉았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만든 거죠. 근데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소도비 경매장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벤티스라고 피는 거로 유명한 화가인데요. 자기 작품을 이제 파는데 자기 작품 뒤에 몰래 이렇게 자기 작품 그림을 썰어가지고 소비를 알아놨어요. 근데 이제 경매를 하는데 경매하기 전날 작가한테 보여주고 그때 돌아가지고 설치를 한 거예요. 독립화적인 군사가 되는 거예요. 뱅크시가 하고 있으면 이런 한국에서 사람들이 모든 예술이라고 변태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자기 생각엔 그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골 때리는 예술들을 몇 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페르난다 고메즈라는 분이 무제인데요. 제 이 작품을 직접 봤습니다. 맨하탄을 갔는데요. 7월인가 8월인가 그런데 그때는 이제 뭐 그 휴가도 많이 가고 수선해가지고 이제 좀 문 닫은 데도 많은데 어디가 문 열었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페인트하고 막 이제 그 목장갑하고 막 그리다만 그림이 땅바닥에 있는데 그 공사 중이라서 그런가 보고 갈라 그랬더니 이거 막 밟으시면 안 되는데 그게 예술 작품이래요. 아까 뱅크시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거기 막 목장갑에 페인트 켜 있고 막 그리다만 그림, 귀알, 그다음에 페인트 통 열려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전체가 예술이래요. 야, 그때만 해도 이제 맨하탄이 이 정도는 좀 몰랐는데 뒷면을 딱 돌아가니까 그게 흰색 벽 카페인데 이 흰색 벽 뒤에 요 가꾸목에 딱 이제 딱 이게 있어요. 진짜 이거에 딱 매달려 있는 거야. 이거는 공사할 때 무슨 인부가 올라가려고 만든 계단인데 계단을 철거해서 아직 덜 했나 보다. 이제 거기서 막 만지고 그러니까
그게 예술 작품이래요. 근데 이거 보세요. 공사장 가서 이거 하나 두 개 주워와가지고 이 못도 지가 만든 게 아니라 공사장에 있던 거 한데 휘었잖아 이렇게 흰색이 묻고 주워오는데 10분, 집까지 오는데 30분, 갖다 매다는데 10분, 넉넉해서 10시간이면 다 만들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95년에 피닌파리나가 만든 에토스라는 뚜껑 없이 물이 오면 목욕탕인데 물을 뽑아야 된다는 차 이래로 이게 2016년인가 그랬는데요. 진짜 망치로 각구목으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당연히 이제 뭐 제목도 없어. 제목이 있었다 그래도 내가 예술 작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뭐 신경도 안 썼었는데 근데 구글에 가서 검색을 어떻게 했냐면은 강목 예술 한 칸 띄고 예술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랑 아까 표상학습이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각구목이 뭔 놈의 예술이야. 강목 한 칸 띄고 예술 찍으면 여러분들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만든 작가 이름하고 제목을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도 한 100년 전에도 이런 그것도 보면 여기 막 껴있고 이런 거 보면 진짜 그 남자 소변기 암모니아는 옛날에 나는 거를 그냥 떼어온 거예요. 이거 막 1917년 난리가 났죠. 양변기 뚜껑도 있었어요. 자, 재밌는 건 많습니다. 이게 예술 작품이에요. 근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먹더라고 이거를. 근데 큐레이터가 감시하는 사람이 제지를 안 해요.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 했더니 이 둘이 이제 동성 연애자인데 곤잘레스 토레스하고 로스가 동성 연애인데 로스가 에이즈로 죽었대요. 에이즈로 죽을 때 몸무게가 원래 건장할 때 77kg인데 에이즈는 이제 면역이 없어지는 병이니까 자꾸 이제 감기 이런 거 걸리면서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이렇게 말라가지고 이제 죽는데 그럼 에이즈 걸렸을 때 이제 로스라는 사람이 자꾸 몸이 살이 빠질 거 아니에요. 하나씩 사람들이 주워 먹으면 관객들이 이게 살이 빠지는 걸 표현하는 거래요. 오 마이 갓. 그럼 이 작품이 이건 무슨 사탕으로 될 필요도 없고 동대문시장 아줌마 저 사탕 종류는 관계없고요. 저 77kg 한번 달아주세요 해가지고 사와서 맨날 부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전날 10kg 퍼먹었으면 또 재가지고 10kg 보충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동대문 가서 그냥 사탕만 사오면 작품인 거예요. 이게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아까 쇠라에 한 땀 한 땀 찍어야 되는 거에 비하면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충격을 얻으려고 시간이 되면 저가 비행기를 타고 맨하탄에 1년에 한 번씩은 가는데요. 그 하이라이즈라고 아니 그 저기 고가다 이제 고치인데 그 밑에가 화랑가인데요. 가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가보세요. 야 이건 변기가 아니라 세면대인데 세면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은 게 또 예술 작품이라고 무슨 뿔은 지가 만든 것 같은데 글쎄요. 요거도 있어요. 이거는 왼쪽 오른쪽 이게 노란색이 자세히 보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 한 것 같고 흰색 두 개가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다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건데요. 이걸 예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크기도 되게 크더라고요. 한국 사람도 있어요. 이게 돌멩이에다 이거 달아놓으면 되는데 돌멩이가 모양도 그냥 주워온 것 같고 부른 것도 크기만 좀 다양해 부른데 하나 만드는데 돌멩이 표현해서 5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와에 리차드 프린스라는 사람이 지가 가수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야 이것도 막 미술관 전체를 이거를 화랑 전체를 이거를 걸어놓고 막 팔고 있는데 아유 예 요거는 이제 좀 정신이 박힌데 무슨 말이냐면 다운 증후군 환자들로만 또 찍은 사진전을 여는데 다이안 알버스라는 작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것 같은데 다운 증후군이 주로 주인공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페미니즘 시대의 미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다시 내릴 때가 왔다. 이거를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려워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고정관념 형성하고 있어요.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한 애가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또 학력고사 성적 수능 성적 잘 나와야 되고 왜 그 어디 이상한 애가 이상한 거 이제 전형으로 들어와 가지고 공부도 못하는 애인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 고정관념이에요. 노동을 많이 하면 성실한 건 사실이에요. 성실해야 노동을 많이 하니까. 성실하면 다 최고냐. 그러면 성실이란 거로 따지면 그랑세트의 오후라고 하는 전묘법의 그림은 그 그림은 1000억이라고 하면 그 강목은 100만 원이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냔 말이에요 이게. 지휘도 알 수 있어요. 지휘자가 뭐 대학을 어디 나오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 문제고 지휘자는 악기를 안 해요. 악기 연습하려면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은 악기 연습 왼쪽 귀가 잘 안 들릴 정도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10분의 1은 슈만이 그랬던 것처럼 오른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 자기가 의지하지 않았는데 피아니스트 생활도 못하는 사람도 거의 10% 정도란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하는데요. 근데 지휘자는 어때요? 물론 정명훈처럼 피아노를 쳐가지고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피아노를 쳤기 때문에 지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휘만 했기 때문에 지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휘를 잘하면 돼요. 근데 연봉은 지휘자가 제일 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실한 노동과 거기가 상응한 대가가 안 맞는다는 거에 사례란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근데 지휘자는 어때요? 지휘자는 자 악기 연주자는 이게 소피 무터라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 하는 분인데 이 사람한테 악기는 바이올린이죠. 그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습 많이 하죠. 바이올린 연습 많이 하면 막 손이 부르트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양반은 이 사람이 합쳐서 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를 하는 거겠죠. 야, 저기 세컨드 바이올린 너무 약해. 비브라토 약하니까 좀 더 집어넣도록 하고. 심벌제 그게 뭐야? 저기 심지어 합창교향곡 4악장 같으면은 합창지휘까지 해야 돼요. 이놈이 지휘자가. 그럼 연습시킬 때 어때요? 가운데 사람이 솔로인데 바리톤. 야 그게 그래가지고 되게 다시 해봐. 그다음에 저 바리톤 부부도 있어요. 또 솔로만 부르는 거고 같이 투티로 부르는 것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물경 150명 정도 되는 걸 다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땐 거시적으로 이게 악기고 작게 보면 이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악기가 악기예요. 피아노 건반으로 보면 이 사람 150개의 피아노 건반을 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열심히 일하는 거를 잘하는 걸 벗어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 일론 머스크처럼 기획을 해야 돼요. 무슨 물건 만드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도 여전히 만들어 봐야 되고 바이올린도 연주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게 자동차를 잘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 하사비스가 했던 것처럼 신경과학에서 온 어떤 에너지를 컴퓨터 알고리즘에 집어넣기 위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행동을 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행동이 바로 융합이라고 그래요. 융합은 제가 인지과학을 공부해서 융합 학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실상을 알고 있는데 융합이 멋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휘자가 되겠다는 순간 지휘자는 모든 걸 융합을 하죠. 합창까지. 내가 그 순간 다시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정명훈 선생은 피아노 녹음은 가끔 하지만 대부분이 지금도 그 양반이 하고 있는 건 지휘지 피아니스트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융합을 하게 되면 자기 개별적인 커리어는 작살이 난다. 그렇지만 더 큰 물에서 더 크게 볼 수 있게 된다. 즉 내가 자동차 학과에 가서 자동차를 연구하지만 내 목적은 살아있는 자동차를 만든 거고 내 목적은 관광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부전공으로 동양사나 한국사를 공부를 할 거고 내가 만들겠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이날치 밴드 비슷한데 그게 자동차다. 그게 관광 로봇이다. 그래서 트렁크에는 정도전 막걸리도 만들어서 싣고 다니면서 헌법재판소 앞에가 정도전의 생간이 중국 관광객이나 네덜란드 관광객이 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국가가 먼저 시작이었는데 그걸 만든 게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 하고 호는 삼봉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건데 그 사람이 삼봉이라는 사람 동네가 저기 예천에 있는데 거기서 만들던 막걸리가 이거는 한 잔 먹고 생각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먹는 것과 자동차를 바인딩을 시킬 수 있는 게 그게 융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자동차 속에서 먹는 거는 내가 GS25에서 사오거나 내가 만들어서 가거나 할 때 내가 필요해서 그냥 그 속에서 만든 컵 홀더나 컵 워머 정도까지가 있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이게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거고 먹는 게 반, 자동차 타는 게 반 아니면 사실은 먹는 게 더 좋아. 이게 술집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몰래 숨어서 칼을 갈다가 딱 합치는 순간 이머전트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정반대인 두 개의 실체를 한 걸음 더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요. 더 높은 차원에서 개념이자 느낌의 설정이 중요하다. 분과적인 전문 기능적인 학문의 종어는 바로 인터넷과 데이터 때문에 뭘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떤 전공은 그 전공에 있는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것 뭐 그거 당연한 거고
그 전공에선 이런 프레임을 써서 공부를 하는 것, 이 맛과 느낌과 냄새를 보는 거예요. 컴퓨터 코딩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코딩을 하는 방법 그 자체에 세세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컴퓨터 개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ERD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설계하는 거고 병렬 처리는 이렇게 설계하는 거, GPU를 건드리려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대충 감 잡았어.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자동화에 대해서 맞짱을 뜨지 말고 이미 못 이긴다니까요. 헨리 포드가 T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육상 선수가 말은 어떻게 상대를 했었는데 자동차랑 100m 경주를 일으키겠다 하고 시비 거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제 바둑 기사들이 컴퓨터를 아자린다니 이길 수 있어. 내가 그때 있는 인간들 다 바보들 모이면 알파고를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하죠. 경험적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출발한 여러분들의 그게 현실인데요. 그걸 더 폭발하도록 충만시켜서 경험을 많이 해서 감각적인 개념을 만들어야 4차 산업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장황했지만 스스로 제가 흥분을 했지만 제가 말한 걸 더 찾아보시려면 이런 이수와 4차 산업혁명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